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입법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휴일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핵심 인물들이 죄를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며 특검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 법안의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통과까지 초고속으로 밀어붙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하는 등 법안의 독소 조항은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쟁의 장이 된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 명령에 호위 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청문회 핵심 인물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죄를 자백한 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청문회에서 윽박, 협박, 조롱이 난무했다는 여당 비판에는 입장이 곤란하니 본질이 아닌 걸 물고 늘어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의 설전 속에 특검법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다음 달 19일 최상병 일주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 배분이 걸린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시한인 주말이 끝나면 열차가 떠난다며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도 만나 최종 담판을 시도하는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일제히 당대표 출마 선언을 진행합니다. 오후 1시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2시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3시엔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들은 당권 도전 이유와 당 체질 개선 방안, 당정 관계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어 질의응답이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외교 일정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낮아진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순직 사건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다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 가구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한 달 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와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지만 낮아진 지지율은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2주 연속 같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와 민생, 물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요 정책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만큼 약해진 국정 동력에 여소야대 상황까지 맞물려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산 넘어 산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실 인사를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속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어깨가 나날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국정 동력 회복의 반등 기회를 잡기 위한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국, 미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어제 루즈벨트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할시함, 다니엘 이노우에함 등 미국 제9항모 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공모함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7개월 만이며 루즈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즈벨트함이 참여할 한미일의 프리덤 엣지 훈련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루마니아가 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한 데 이어 폴란드도 조만간 K2 전차 2차 계약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 각국이 방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루마니아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사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K9 자주포 54문과 탄약 운반차 K10 36대 정도 규모입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구매는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핀란드를 시작으로 해외로 진출한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와 호주 등으로 이어지며 9개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K9이 수출을 계기로 해서 루마니아의 전투력 증강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에 우리 K방산이 진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주포 추가 수출과 함께 폴란드에서는 국산 K2 전차의 2차 실행 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180대를 납품하는 1차 실행 계약에 이어 2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다면 최대 820대, 규모는 4조 원대에 이릅니다. K방산의 잇따른 호재에 힘입어 최근 2년 만에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는 동유럽 국가 관계자들이 몰리는 오픈런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런 무기 체계들, 부품들이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연합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50%로 늘리자는 유럽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각종 견제에 나서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EU 국가들 간의 수출과 개발과 또 구매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국방부는 앞으로도 방위 산업에 대한 측면 지원은 물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안보 공조도 함께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하게 되면 어떤 무기들을 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한데 무엇보다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 인도적 지원만을 강조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방탄복, 헬멧 등을 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이 확정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155mm 포탄입니다. 155mm는 서방권 국가의 표준 야포 구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등도 거론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살상 무기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2명이 다치고 전력 공급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 국영전력사 우크레네르고는 이번 주 들어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과 서부 르비오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2차례 공격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포리자 에너지 시설 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격 범위에 러시아의 핵심 공군 기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당국자 2명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한 미국의 새 정책으로 러시아의 공격은 일부 줄었지만 발사 범위 제한으로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핵심 비행장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 고위 대표단에게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전면전이 발발하는 시나리오에서도 미군을 배치하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예상대로 중국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을 겨냥했는데요. 자동차는 물론 고가의 명품이나 향수 등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EU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중국이 EU산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통보에도 EU는 일단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e answer is no, we're not the least bit worried because not all subsidies are the same. 하지만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EU가 중국에 수출한 돼지고기는 33억 달러어치.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스페인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Cuando se cerró el mercado ruso no nos fuimos a llorar ni a la Unión Europea ni nos fuimos a llorar ni al Ministerio de Agricultura, sino lo que hicimos es dar un paso hacia adelante. 다른 EU 국가들은 중국의 다음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제품을 상대로 한 보조금 조사가 유력한 가운데 2,500cc 이상 고가 차량의 관세를 10% 인상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고가 차량은 연간 180억 달러 규모로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돼지고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BMW나 벤츠 등은 무역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Our position was always clear. The German automotive industry was not in favor of the tariffs because we do not believe that tariffs are a good measurement to solve this conflict. 여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초콜릿, 가구까지 보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EU의 상황을 고려해 다른 농산물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U는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형식, 의제 구분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휴진 등의 투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의사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어기더라도 재원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여러 지점으로 운영되는 유명 관절 전문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표이사 1명이 재단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의료인의 1인 1개소 설립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에서 명시한 1인 1개소 원칙은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병원과 달리 해당 병원장들은 의료인인 만큼 소유, 운용구조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원이 끊임없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로 확인돼야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수마저 쉽지 않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엇박자 속 1인 1개소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바로 지급 보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의 입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대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건강보험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어 실력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어 실력이 기초 이하인 학생의 비율은 5년 연속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꾸라졌던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가운데 지난해 유일하게 반등한 과목은 바로 영어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를 대상으로 평가해봤더니 두 집단 모두 영어 실력만 1년 전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됐습니다. 수학에서 보통 이상의 실력인 학생은 1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국어 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살랑살랑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온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억세게 비가 온다 이랬을 때 비가 어떻게 억세게 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최근 추이를 보면 국어 실력의 하락 속도는 수학보다 빠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영어는 10명 가운데 7명이 보통 실력인데 국어는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칩니다. 아예 기초학력 이하 수준인 국포자 숫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학생은 영어 학력 미달자보다 국어가 더 많습니다. 국어 실력 하락은 비단 해당 과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포자 비율 역시 국어 실력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판단입니다.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해력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벌써 5년 연속 국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만큼 교육과정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8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 찾아오면서 폭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고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해가 내리쬐고 바람 한 점 없는 좁은 골목길 위로 미세한 물 한 개가 분사됩니다.
지난해 처음 설치됐는데 잠시나마 바닥과 공기에 열을 식혀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곳 쪽방촌엔 공공 에어컨도 16대가 설치됐는데 올해 7대가 더 늘어납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이동 목욕차 가동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목욕용품까지 모두 무료 지원한 덕에 하루 평균 15명 안팎이 돈 걱정 없이 땀에 절은 몸을 씻어내며 휴식을 얻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좋죠 그래도 그래도 자주 이용하죠. 깨우는 것보다도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냄새 풍기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좋죠 참. 현재 쪽방촌 등 폭염 취약 지역에선 낮 1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4번 거리 순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셔? 땡볕 속에도 매회 1시간 반씩 거리를 돌면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살피고 얼음물도 나눠줍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 이런 거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이 밖에서 좀 생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 역시 도심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얼음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르운데 어디 가서 마땅히 먹을 데도 없으니까 여기 가서 들렸다 갖고 가서 먹어요. 얼은 걸로. 서울시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부터 폭염 종합지원 상환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은행이나 편의점,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을 더위 피난처로 활용하는 협약을 맺고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야간 숙소나 동행 목욕탕 등 쉼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까지 매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작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를 걷던 남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서초구가 16억 4,700만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지점 지대가 낮은 탓에 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지만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관리하지 못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배상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나 하천, 공공기물을 설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손해가 일어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거나 미처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라면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섬유도매업체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피해는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절반만 인정돼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과 자연재해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책임을 일부 감경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만은 전체의 손해액을 모조리 책임지라는 것은 조금 공평의 원칙에 부당하다. 여름철 폭우와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재해인 무더위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고용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작업 현장에 냉방시설이나 생수, 휴게 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 규모를 결정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로 동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어 출몰이 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 속초 외홍치항 앞 1.4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악상어입니다. 몸 길이는 2.4m, 무게는 150kg에 이릅니다. 인근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선 2달 전 몸 길이 3m 가까운 대형 청상아리가 잡혔습니다.
두 상어 모두 사람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성질이 난폭합니다. 특히 수온 23도 이상 따뜻한 바다에 사는 청상아리가 4월 동해안에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7월 정도 이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6월에 나오기 시작하고 4월 달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주목할 학대로서도 분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동해에서 그물에 잡힌 상어는 2022년 한 마리에서 지난해 14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벌써 13마리나 됩니다.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방어와 참다랑어 등 먹잇감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올여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안팎 높을 것으로 보여 상어 출몰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수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더 많은 상어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상어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원 동해안시군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에 상어 접근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고 미세한 전류나 음파로 상어를 쫓는 퇴치기 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온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수도권 곳곳에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도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피해자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빌라에서 전세를 사는 박모 씨는 지난달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전세 사기로 신고했지만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을 했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받은 게 없었어요. 뒤늦게 집주인이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름을 빌려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똑같이 피해를 본 세입자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으로 전체 피해액은 8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빌라입니다. 여기서도 10명 넘는 세입자들이 모두 2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애가 타는 건 마찬가지인데 경찰서를 찾았다가 황당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명 가까이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피해자가 더 있어야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좀 더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수사할 예정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는 빨리 이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가 지체되는 사이 임대인 등 관계자들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현재 건물별로 담당 수사관이 다르고 공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어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저희는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집도 잃고 돈도 빼앗기게 된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에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을 살펴봤더니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나홀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많이 거래된 아파트도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138제곱미터가 3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연초부터 다른 해보다 한 2배 이상이 됐는데 가격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됐고 최근 1년간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뚜렷한 가격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1,500가구 미만 단지는 모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량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따져봤더니 올해 들어 많이 거래된 아파트 상위 10개 단지 중 9곳 역시
1,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는 매물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나 서울 도심 아파트의 공급 희소 가치에 따라서 이런 대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청약시장에서도 과다 분양가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단지 규모 이외에 입지와 주변 시세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리터에 1,648.7원으로 전주 대비 6원 하락하면서 7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478원으로 전주 대비 5.7원 내리면서 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를 등지고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해외 주식 보관액이 13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해외 주식 보관액이 951억 7,600만 달러, 우리 돈 132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해외 주식을 68억 2천만 달러, 9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엔비디아를 2조 원어치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사무실까지 배달하고 주차와 전기차 충전도 모두 해주는 건물이 서울 성수동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로봇 친화형 빌딩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층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커피를 주문하자 지하 카페에서 로봇이 배송을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직접 사무실까지 온 뒤 주문자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주문한 음료를 전달합니다. 현재 99.98%의 인식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한 기술은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개발한 상황입니다. 배송 로봇은 이처럼 건물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등 건물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건물 안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 최소 18건 이상의 주문을 소화하며 속도와 효율성 모두 높아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로봇 주차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로봇 2대가 차량을 직접 들어 올려 옮기는데 사람이 직접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 주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에 10대면 3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이 한 건물 안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건 설계부터 로봇 활용이 고려된 로봇 친화형 빌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봇 기술이 한데 모인 다른 로봇 친화형 빌딩에는 해외 과학부처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로봇 친화형 빌딩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로봇 친화형 빌딩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나 친환경, 그다음에 지능형 건축물을 했을 경우 똑같이 이제 800에서 120% 범위 내까지 960%까지 용적률을 이제 완화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봇 기술의 집약체, 로봇 친화형 빌딩이 민간 상업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로봇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으로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AI 영화제가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인력과 비용에서 큰 효율을 가진 AI 영상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도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 GPT에 명령어를 입력하자 광고 시나리오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장면에 들어갈 이미지도 찾고 여기에 맞춰 영상과 효과음 등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에 맞는 명령어도 추천받습니다. 영상과 목소리, 효과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AI가 각각의 영역에서 결과물을 내놓고 이걸 모으면 금세 짧은 영상이 완성됩니다.
챗 GPT로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AI들이 행해야 할 명령 프롬프트를 정합니다. 그것도 GPT가 그 외에는 뭐 다른 영상들 만드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AI가 영상 예술 분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영화 시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연기자나 촬영 인력, 제작비 등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영화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일 만에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작비가 들지 않았고 전기세 정도 들었겠죠. 컴퓨터 운영하는 기간과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생성 콘텐츠의 윤리 문제나 데이터 편향 문제는 AI 영상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저작권,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데이터 편향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두운 면이 커지는 만큼 그걸 자정하고 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함께. 지자체도 AI 영화제를 열며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확대에 힘을 쏟는 상황. 예술과 창작 영역으로 파고든 AI가 기존 영상, 영화 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 비싸서 또는 없어서 쉽게 먹지 못하는 사과의 묘목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사과는 비싸서 아예 못 먹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도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사과, 높은 가격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이 소비자들을 주저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사과 가격. 기상 이변으로 인한 봄철 냉해 피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병해충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사과 무병 묘목 인증과 보급 사업입니다. 사과 묘목은 반드시 접목을 해야 좋은 품질의 사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접목을 해야지만 그 원래 형질이 유지되고요. 그냥 이제 과일을 드시고 씨를 씹는다고 해서 그 과일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접목은 뿌리 부분의 대목과 위쪽의 접수인 나뭇가지를 V자 형태로 홈을 파서 붙이는 겁니다. 접목 작업은 보통 나무의 생장 휴식기인 겨울철에 이루어집니다. 후지 후브락스라는 품종인데 그 품종이 이제 어미가 되는 거고 요 접수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잘라서 제조를 한 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외성 대목에 접목을 하는 거죠. 접목 작업 전에는 바이러스 검사 등을 통해서 무병 묘목, 즉 감염 없는 묘목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와 인증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이곳은 접목을 마친 사과나무 묘목을 키우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1년가량 키운 이후에 농가로 보급됩니다. 올해도 봄철 냉해 피해 등으로 사과 묘목을 찾는 과수농가가 많은 상황. 농가로 보급되기 전에도 무병 묘목 검사와 인증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무병묘는 농가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득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들은 맛있는 사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많이 보급해서 사과값 폭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무병 묘목 생산과 인증 보급 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사과뿐만 아니라 배와 복분자 등 다른 과수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폭염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가난한 나라와 빈곤층에 불평등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력거꾼들에게 요즘 상황은 최악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손님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এরকম টানা গরম দেখিনি কিন্তু বৃষ্টি হয়েছিল বাও বাতাস হয়েছিল অনেক আরাম লাগছে এবার কাছে এক সপ্তাহ যে বৃষ্টিগুলো হইতেছে না বাও বাতাস কোনোদিন হয় কোনোদিন হয় না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물도 귀해졌습니다. 뉴델리 빈민가 주민들은 급수차를 둘러싸고 물 구하기 전쟁을 벌입니다.
Perhaps that the impact on resources might be more driven by drought event. Obviously, water supply might be disrupted if we witness prolonged dry spells.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합니다. 에어컨 없이 살인적인 더위를 견뎌야 하고 최소한의 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입니다. 온난화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 기업이 사용한 화석 연료가 주 원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기후 변화의 책임이 가장 적은 지역에서 입고 있습니다. Many locations in North Africa, the Middle East, India, Pakistan, and Mexico had temperatures of 45 to 50 degrees Celsius and even higher. And this is frankly too hot to handle.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 협약은 이미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위 1%가 무려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We cannot accept a future where the rich are protected in air-conditioned bubbles while the rest of humanity is lashed by lethal weather in unlivable lands. 인류와 지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10년 전 파리에서 맺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훨씬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때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마에 들어간 중국 남부에서는 2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도저와 보트를 타고 대피해야 할 정도로 도시와 마을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적어도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대부분이 모두 황토색 물속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서 주택도 차량도 물에 잠겨 피해 지역이 항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후난성 창도시에선 주말 하루 동안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까지 불어난 거센 물살에 주차된 차들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방까지 밀려 들어온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벽을 잡고 버티기도 합니다. 구조대원들도 안전을 위해 서로 줄을 연결해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가 쏟아진 안우이성 황산시에선 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고립된 주민들은 중장비인 불도저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중국 남부에 2주 동안 퍼부은 집중호우로 광둥성에서만 5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또 푸젠성에선 사찰로 대피했던 일가족이 산사태로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메이저호를 관통하는 숭유양강은 역대 최악의 홍수를 기록했다고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도로 수백 킬로미터가 파괴됐고 교량 100개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우이성 일부 지역은 2주 만에 비가 잦아들면서 겨우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早上我们就积极的展开生产自救，然后隔壁邻居包括村干部都来帮忙了。像我们家现在这样。 지난 4월 100년 만에 홍수에 이어 다시 집중호우가 강타한 중국 남부 누적 강수량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외에 사는 많은 우리 동포들은 해마다 6월이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데요. 미국의 한 한인 노부부는 벌써 4년째 6.25 참전 미군의 고향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명패와 기부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따뜻한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Cedar Bluff, Virginia, and to other 880 Virginians who gave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6.25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갑니다. 이곳은 1950년 한국에 파병된 마빈, 조니, 패튼 형제가 다니던 모교. 전투에 나선 형제는 같은 해 7월 2주 간격으로 그만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버몬트주에 사는 구성열, 구창화 부부는 이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패튼 형제 모교를 찾아 명패와 $5,000,
우리 돈 69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isplay the plaque on this wall and dedicate it to our reading corner. We do not know exactly how we're going to spend all the money, but some of it will be dedicated to the reading corner. And of course, we will definitely dedicate much of the money to books. I think that's a lesson for all of our students, and we've truly enjoyed their visit. We appreciate their generosity, and we're very grateful and thankful. 구시 부부가 6.25 전쟁 미국 참전 용사들의 고향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전쟁 당시 각각 6살과 3살로 희미하게나마 전쟁을 경험한 부부는 잊히는 역사를 후세에 알리고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뉴욕, 웨스트 버지니아 등 지금까지 40여 개 주 40여 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4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께 또 그분들이 이제 다 시간이 많이 가서 돌아가셨으면은 그곳 주민들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함을 갖다가 전해보고 싶어서 양국의 상호 유대 관계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쪽부터 심어주는 게 서로 친구가의 나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6.25 전사자 명단 속 이름을 찾아내 마음에 와닿는 사연을 찾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닌 지 어느덧 4년. 직접 차를 운전해 다니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때도 있지만 74년 전 한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면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이건 석주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한 3번, 4번 한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이런 작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가족들 이렇게 뵈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를만 했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서 저희들이 참 얻는 게 많아요.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올해 구시 부부는 아직 찾지 못한 일리노이와 알래스카 등 나머지 지역을 방문해 올해 안으로 미국 50개 주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여전히 서울 등 중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는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낮까지 제주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다시 불볕더위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선선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또다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2.6도, 청주가 23.4도, 대구가 23.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